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는 부동산 공법 총설 파트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본진도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우리가 부동산 공법의 일반적인 내용, 공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또 공법의 성격이라든가 전체 체계를 좀 잡아드렸고요.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우선 우리가 용어 중에서 몇 가지 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행정쟁송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올 겁니다. 행정쟁송. 행정쟁송이 뭔가 이걸 좀 짚고 넘어가죠. 대부분 우리가 행정쟁송하게 되면 행정쟁송을 행정소송 정도로 착각을 해버립니다. 착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제 정답이 안 나오고 이러는데, 행정쟁송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행정관청의 어떤 처분에 대해서 그걸 취소해달라 또는 변경해달라, 이걸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요구하는 절차. 이걸 행정쟁송이라고 해요. 그런데 행정관청의 처분, 행정관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행정관청의 처분은 개인의 처분과는 달라서 크게 잘못될 가능성이 좀 적다. 그래서 행정관청의 처분은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법원에 가기 전에 미리서 행정관청에 하여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불만 있으면 소송을 제기해라,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는 크게 두 가지 절차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전심 절차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송 절차라는 겁니다. 자, 소송 절차는 이건 당연히 어디서 한다? 이건 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전심 절차는 이건 어디서? 행정관청에서 스스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행정관청에서. 그래서 전심 절차에서는 다시 둘로 나눠주는데요. 첫째, 이의신청이 있고, 두 번째,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하는 소송 절차,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걸 행정소송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정소송. 자, 그래서 우리가 행정쟁송하게 되면 행정관청에서 하는 전심 절차에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법원에서 하게 되는 행정소송, 이걸 묶어서 행정쟁송이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용어를 혼동해서 행정쟁송하면 행정소송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려다가 다음 중 행정쟁송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소송으로 착각을 해보니까 자꾸 정답이 안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좀 구분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쟁송에서 전심 절차에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행정관청의 처분이 잘못됐으니까 취소 변경해 주셔야 하는 절차인 건 같은데, 이의신청은 보통 어디다 제기하냐는 말이죠. 이건 처분청, 처분청에다 직접 제기합니다. 행정심판은 어디다 제기하냐? 행정심판은 어떤 사업 시행자가 시행자이냐, 행정청이냐, 시행자가 비행정청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어떤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이다, 행정청이 일단 무슨 법을 따르냐면 행정심판법을 따릅니다. 행정심판법. 그래서 행정심판법에 하면 처분청에 보통 위에 있는 직근 상급관청에다 제기합니다. 상급관청. 예를 들면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였다. 그럼 보통 누구한테? 뭐 시 도지사에게. 또 시 도지사가 보통 어떤 사업을 했다. 그러면 또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사업을 했다. 그러면 더 갈 곳이 없으니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기하는 거. 이런 것이 하나의 공식입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 만약 비행정관청이다. 비행정관청이라면 이때 행정심판법을 적용을 못해요. 왜? 행정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시행 행정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우리 공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고 있냐? 이때는 무조건 시행제를 지냈던 지정권자에게 제기한다. 지정권자에게 제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권자. 만약 사업 시행자 누구였다? 조합이었다. 조합. 행정관청이죠. 만약 사업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였다. LH공사.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 아니죠. 이때 누구한테? 이 조합이나 LH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해줬던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심판은, 자, 이의신청 보통 처분청에다 제기한다. 처분청. 행정심판은 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시행자가 행정청에 따르면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처분청의 직급 상급관청한테 제기하고, 시행자가 비행정관청이었다면 누구에게? 지정권자한테 제기한다. 이게 공식이니까 이 공식을 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문제 있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지 보통. 그래서 우리는 보통 행정쟁송하면 행정관청 처분에 취소 변경을 요구하는 것인데, 행정관청에서는 전심 절차하고 법원에서는 소송 절차로 나눠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이걸 좀 꼭 좀 유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행정쟁송.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러면 이제 용어정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가 직권해보게, 여기에 손실 보상이란 얘기하고 손해 배상이란 얘기, 이것도 좀 꼭 좀 구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손해배상. 손실보상, 손해배상. 이건 어떤 차이점이냐? 보상이나 배상은 어떤 금전을 지급한다 하는 점에 같아요. 돈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돈을 어떻게 주냐? 보상은 이건 우리가 정당한 행위이고요. 정당한 행위. 배상은 이건 우리가 위법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정당한 행위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보상이라고 얘기하고, 위법 행위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배상 또는 손해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컨대 여러분 토지에 서울시가 도로를 개설하겠다. 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토지를 갖다 강제 수용을 합니다. 원래 토지를 매수할 때는 민법상 사적자치원칙, 계약자치원칙에 따라서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서 매수가 원칙이겠으나, 협의에 의존하게 되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다든가 또는 반대한 사람 때문에 중차례한 공익싸움이 무산될 수도 있죠. 이걸 막기 위해서 강제 수용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강제 수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금전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건 보상이겠습니까? 배상이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상이라고 합니다. 왜? 서울시가 공익을 위해서 여러분 토지에 도로를 이렇게 타는 거죠. 공익을 위해서 여러분 토지에 공원을 조성했다는 거죠. 이건 위법은 아니거든요. 공공복리라는 대다수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였기 때문에 늘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배상이 아니고 보상이다. 보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제가 차를 가지고 왔는데 중앙선을 침범해서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들이받아서 차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저는 내려서 상대방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장 보상해 그려야 됩니까? 배상해 그려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 대부분 사람들은 내려가지고 화를 내면서 너 당장 보상해. 보상해 이런 표현 쓰죠. 맞을까요? 맞지 않죠.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제 차를 들이받는 것은 민법조례에 한다면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손해를 배상해 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보상해 라고 얘기했다면 듣는 상대방이 역시 법적 지식이 없어서 몰랐다면 상관없는데 저처럼 만약에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바로 해석을 하겠죠. 아하, 내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자기 차를 들여받는데 불구하고 나한테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얘기네. 근데 불쌍하니까 돈이나 한 푼 주고 하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 있다 하고 돈은 주고 하겠죠. 이게 소신이 민법상 문제뿐만 아니고 형법상의 처벌 문제까지 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신이 없다 하더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뭐라고? 손해를 배상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보상이라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배상과 보상은 분명히 다르게 써야 됩니다. 언제 한번 말이죠. 여성 방송 앵커가 나와가지고 전에 위안부 사태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표현 맞을까요? 해석을 해보면 일본 정부에 잘못이 없다는 거잖아요. 정당행위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일본 정부의 주장처럼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스스로 걸어서 들어간 거고 스스로 선택에 따라서 한 것이다.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뒷받침해주는 발언을 해버린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정당하게 그 상대방의 일본 행위가 잘못됐으니까 분명히 사과를 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보상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발언을 그대로 뒷받침한 결과가 되어버렸죠. 바로 잘렸습니다. 이게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입니다. 앞으로 좀 꼭 좀 구분해 쓰시고 또 우리 공법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법은 규제법이라고 그랬죠. 공법은 규제. 그러면 규제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금전을 지급해야 되겠죠. 금전 지급. 그럼 공법에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규제는 하겠지만 규제에 따라서 금전을 지급하는데 이때 금전 지급은 보상이겠습니까? 배상이겠습니까? 전부 보상입니다. 왜? 우리 공법상 규제를 가는 이유가 뭐죠? 공공복리잖아요. 어떤 경우는 불법행위는 없거든요. 공공복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공공복리란 불가피한 조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법에서 단 한 번도 배상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풀이를 하다가 배상 어쩌고저쩌고 나면 무조건 그어버리세요. 단 딱 하나만 빼놓고 뭐 부동산 공법에서는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 표현은 맞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상과 보상을 좀 꼭 좀 구분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용어 중에서 몇 가지만 더 보시면 우리 공법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공법적인 것 몇 가지 더 얘기하죠. 앞으로 말이죠. 고시라는 표현하고 공고라는 표현. 고시와 공고라는 표현도 자주 나올 겁니다. 공고와 고시. 공고와 고시가 어떻게 다르냐? 둘 다 널리 알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부분 공고와 고시가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그게 그거니까 그냥 지나가세요. 큰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릅니다. 공고는 일시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고시는 지속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시는 한 번 하게 되면 계속 효력이 있는 것이고 공고는 일시적 효력만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공고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고시는 중요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법적 효력. 항상 고시다면 어떤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래서
일시적으로 알려주는 것이고 법적 효력이 전혀 없고 고시는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고 법적 효력이 있다. 이게 고시와 공고의 중대한 차이점입니다. 또 보통 공법에서 뭐 통지라는 표현, 통보라는 표현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통지는 개별적으로 보통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하면서 보통 통지라는 표현을 쓰고 통보는 주로 우리가 행정처이라든가 어떤 단체에게 할 때 어떤 통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통지와 통보, 통지와 통보. 그 다음 자문이라는 것과요. 자문. 심의라는 거. 의결이라는 거. 요것도 앞으로 구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문, 심의, 의결. 이것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그렇죠? 결정을 하기 전에 하는 조치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하는 것인데 신중을 기해서 뭐 어떤 의견을 듣는다라는 점에서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이건 필수성, 기속력의 차이입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자문이라는 것은 이건 의무적 절차입니다. 의무적 절차. 다시 말해서 자문은 그걸 거칠 수도 있고 거치지 않을 수도 있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의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뭐냐? 어떤 결정에 앞서서 자문이라든가 심의라든가 의견을 이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야 되고 해야 돼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 자문은 기속력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자문을 거칠 것인지 안 거칠 것인지 하는 것도 의무적 절차고 자문을 거쳐서 자문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반영하지 않을 것인지도 자유란 얘기입니다. 기속력이 없어요. 의견은 정반대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돼. 의결권에 의견을 거쳐야 된다. 그런 범위를 반드시 의견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거쳤으면 반드시 기속력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야 됩니다. 이게 의결이야. 심의는 기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속력이 없는 것이 자문이고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래서 기속력이 있는 것이 의결이고 중간이죠. 반드시 거치기는 거치되 결론에 따를 필요는 없는 거. 이게 심의입니다. 심의. 그래서 우리가 공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관이 나오죠. 심의기관. 자문기관도 아니고 의결기관도 심의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거쳐야 된다면 반드시 거쳐야 돼. 그러나 결과는 따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대통령 자문회의라는 게 있죠. 대통령 자문회의, 자문기관입니다. 이건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고. 국무회의, 우리 헌법상 국무회의라는 게 있죠.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문, 심의, 의결남 이 차이점들 좀 잘 좀 머릿속에 구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우리 공법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런 고소라든가 고발이라는 표현 있죠. 고소, 고발. 이런 표현도 좀 앞으로 좀 구분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고소, 고발. 고소, 고발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고소, 고발은 수사기관에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는 같죠. 수사기관은 처벌을 요구한다. 그런데 고소는 누가? 피해,
당사자가 직접 처벌을 요하는 것을 고소라고 얘기하고요.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죠. 제3자. 자, 친구하고 싸웠습니다.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몇 대를 맞았어요. 몇 대를 맞아가지고 이빨이 한 3개 정도 나갔습니다. 그럼 몇 대 맞고 이빨에 나간 그 친구가 상대방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야. 야, 이놈의 자식 당장 고발해버릴 거야? 고소할 거야? 어떻게 표현해요? 고소할 거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어떤 실컷 맞고 한다는 얘기가 당장 고발해버릴 거야. 고발해버리는 얘기라잖아요. 고발해버릴 거야 이런 얘기는 뭐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런 무식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실컷 맞고 이빨에 3개 나가고도 너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고 몇 대를 더 때려버린다 말이죠. 이게 고소는 당사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반면에 고발은 제3자가 한다고 그랬죠. 고발. 그 맞은 친구가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몇 대 맞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래 걱정하지 말고 너는 방 안에 들어 앉아 있어라. 내가 당장 가서 고소하고 올 테니까 이런 표현 쓰잖아요. 고소.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때는 아버지가 뭐라고 한다? 내가 고발하고 올 테니까 너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표현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소와 고발 반드시 이렇게 구분해서 쓰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그때그때 뒤에 나올 때마다 또 용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용어들 좀 알고 가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좀 잘 좀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지금 316쪽, 315쪽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죠.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그럼 이 법은 어떤 법이냐? 자, 본 진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그럼 이 법을 분석을 해보면 먼저 국토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국토는 어디를 얘기한다고요? 전국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전국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럼 두 번째, 내용은 계획 파트하고 이용 파트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계획 파트, 이용 파트.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 파트에서 10문제, 이용 파트에서 2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은 어떤 법인가? 이 법이 먼저 줄기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체계를. 이 법의 줄기 체계를 먼저 잡으면 이 법은 먼저 첫째 계획 파트가 있죠. 계획 파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용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 파트에서 뭐가 나오느냐? 계획 파트에서 한마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첫째 행정계획이 나옵니다. 행정계획.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원칙? 선, 계획, 후, 개발의 원칙. 선계획, 후개발. 선계획 후 개발의 원칙에 따라서 계획 없는 개발 없다 해서
개발에 앞서서 항상 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행정계획 파트입니다. 그럼 이 행정계획 파트에서 각종의 계획이 쭉 쏟아져 나오게 돼요. 계획. 이 계획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소위 두 번째 개발입니다. 허가죠. 개발행 허가. 자, 계획에 따라서 개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개발 행위가 뭘 막아야 돼? 난개발을 방지해야 되겠죠. 난개발 방지. 그래서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소위 개발행위 허가제도입니다. 이제 계획에 입각해서 개발한다 할지라도 그 개발행위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서 행위를 하는 얘기죠. 이게 개발행위 허가제도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개발행위가 끝나고 나면 항상 우리가 뭐가 문제됐습니까? 각종 기반시설 부족이 우려됩니다. 기반시설 부족. 그래서 나오는 것이 기반시설 소위 연동제라는 거예요. 기반시설 연동제. 여러분 연동이라는 의미 아시죠? 연동이라는 것은 같이 묶어서 움직이게 만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개발행위가 끝나고 나면 항상 각종 기반시설이 부족할 우려가 있고 그 우려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개발행위하고 기반시설을 철저하게 연계시켜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연계. 그런 의미에서 기반시설 연동제는 두 가지 제도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첫째, 개발 밀도 관리구역제도. 두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제도 이런 것들은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개발 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우려가 있어, 우려. 그런데 여기는 더 이상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이에요. 여기는 마음만 먹으면 설치는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우려가 있는데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라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해버립니다. 관리라는 의미는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죠. 관리라는 것은 뭐냐? 규제라는 의미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개발을 억제시켜버리겠다는 억제. 어차피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또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라면 더 이상 기반시설 부족을 막기 위해서는 아예 개발을 못하도록 억제시켜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개발의 정도를 규제한다, 억제한다. 이때 지정된 것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고 반대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합니다. 키포인트는 부담이죠. 여기는 설치는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허용하되 행위자에게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비용을 부담하게 만드는 제도.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그래서 국토개혁법 계획 파트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첫째, 계획에서 행정계획, 그러니까 큰 이 계획 파트죠. 큰 계획 파트에서 나오는 것이 첫째 행정계획, 두 번째 개발행위 허가, 세 번째 기반시설 연동제, 세 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행정계획, 개발행위 허가, 기반시설 연동제. 또 기반시설 연동제,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이용 파트. 이제 이용 파트가 뭐가 나오냐? 이용 파트는 국토는 어떻게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토지를 공부하다 보면 토지의 부중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토지 부중성. 토지는 제한적이고 그것을 이용해야 국민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지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 토지를 가급적이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모든 국민이 그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토지를 이용해야 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오고 있는 제도가 뭐냐? 소위 토지 거래 허가제도입니다. 토지는 허가제도. 이건 뭘 막해서 토지에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게 한 거죠. 토지에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게 한 제도다. 이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제도입니다. 토지가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면 그건 막을 필요가 없지만 투기적 거래는 막아야 되겠죠. 토지는 우리 모든 국민의 것이고 토지는 우리 모든 국민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지 개인의 어떤 투기적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토지 허가제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구역 지정. 즉 토지허가제도는 전국의 모든 토지관에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허가 구역이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토지 허가 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허가 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면 이제 허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 허가 절차가 나오겠죠. 허가 절차. 그래서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어떤 갑이라고 하는 사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래를 하게 됩니다. 거래. 거래를 할 때는 갑을 두 사람이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행정청으로부터. 언제? 계약 체결 전에. 심사를 받는 것은 토지를 허가 대상이 허가를 받을 것이냐 말고 심사를 받는다는 얘기죠. 이때만 심사를 받지 않고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걸 우리가 흔히 무허가 거래 계약이라고 그래요. 무허가 거래 계약에서 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고 위반자는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허가 절차 되겠죠.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우리가 허가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문제입니다. 전에는 토지로 허가를 받기까지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허가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토지 이용에 의무가 있어요. 토지 이용 의무. 다시 말해서 토지를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적어도 10년,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토지를 이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뭐 하지 못한다? 첫째,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타인에게 임대할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 무단 방치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반드시 허가받은 목적으로 그 토지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용 의무에 위반을 했다. 위반. 그럼 위반할 때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계속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할 때까지 일정한 금액을 반복해서 부과시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이행 강제금 부담이라고 해요. 이행 강제금 부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이행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 강경을 부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허가지에서 크게 나오는 시 저처럼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허가 절차가 나오게 되고, 세 번째 토지 이용 의무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게 토지 허가지에서 나오게 될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는 바로 계획 파트와 이용 파트로 나눠진다. 계획 파트, 이용 파트. 그래서 계획 파트에서 행정계, 개발의 허가, 기반시설 연동제 나오고, 이용 파트에서 토지거래 허가지 나온다. 일단 이게 우리 국토기획법의 체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어서 이 계획을 집중적으로 좀 체계를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2시간 정도 걸쳐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본진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 체계를 좀 잡아드렸는데, 이 행정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행정계획에서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거예요. 첫째, 행정계획의 체계들을 먼저 잡아드리고요. 체계. 두 번째, 행정계획의 위계 질서를 갖다 설명드릴 겁니다. 세 번째, 행정계획의 구분을 좀 해드릴 거고요. 네 번째, 행정계획의 절차까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파트, 오늘 공부할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 부동산 공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본 진도술에 설명드릴 수 없는 내용이고, 또 지금 설명하는 순수로 이제 행정법과 관련된 파트이기 때문에 주로 다루지 않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설명을 잘 들어야 여러분의 행정계획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좀 들어가 보는데요. 우선 행정계획의 체계. 행정계획의 체계를 보겠습니다. 행정계획의 체계는 우리 부동산 공법상 제일 위에 있는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법이냐? 소위 여러분 국토 기본법이라는 법입니다. 국토기본법. 우리 부동산 공법은 약 150여 개의 법률이 있다고 그랬죠. 그 150여 개의 법률 가운데 가장 상위 법이 국토기본법입니다. 이건 우리 시험에 직접 출제 범위는 아니죠. 그러나 이 국토기본법은 뭘 정하고 있는 법이냐? 소위 국토 종합 계획, 국토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토종합계획. 그럼 국토종합계획은 뭐냐? 이건 우리 부동산 공법상 토지 이용 개발과 관련해서 가장 위에 있는 상위계획입니다. 최상위계획. 물론 이것도 직접 출제 범위는 아니죠. 그러나 부동산을 공부한다. 공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이 국토종합계획은 꼭 여러분이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계획입니다. 자, 국토종합계획 우선 정리해보면 앞으로 이 종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종합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해서 가세요. 종합은 첫째 우리가 이건 전국적 의미가 있습니다. 전국. 종합은 항상 전국과 관련된 길 때 종합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두 번째 종합은 그래서 누가 수립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합니다. 국장. 그럼 종합계획을 시도에서라든가 시장수구청이 이들이 수립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종합계획은 보통 이건 장기계획입니다.
장기란 표현은 말이죠. 보통 20년 단위 계획을 말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구분할 때 장기계획, 중기계획, 단기계획 이렇게 구분하는데 장기계획은 통상 20년 단위 계획, 중기계획은 통상 10년 단위 계획, 단기계획은 5년 미만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계획은 통상 20년 단위 계획이에요. 내용은 보통 청사진입니다. 청사진은 다른 말로 지침이다 라는 표현을 쓰죠. 또는 우리가 방향, 설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국토종합계획은 청사진에 불과합니다. 국토종합계획은 지침이나 방향 설정이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종합계획은 어떤 뭐가 없다? 구체성이 없다는 거죠. 구체성. 구체성이 없을 때는 이건 보통 우리가 무슨 계획이냐? 비구속적 계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구속적 계획은 행정관청은 구속하지 않고 일반 국민만 구속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종합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국토종합계획은 의미를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20년 단위의 국토개발의 청사진이 되는 계획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20년 단위라는 것은 20년짜리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20년 단위, 매 20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계획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1960년 이후부터 박정희 대통령 이후부터 지금 현재 국토종합계획 계속 수립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국토종합계획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2001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2001에서 2020년까지 이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전국의 국토가 개발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전국의 국토를 알고 싶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자료가 뭐다? 바로 국토종합계획입니다. 전국의 국토의 20년짜리 청사진은 게 여기에 따라서 전 국토가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하는 토지 전문가들이 제일 먼저 전국을 갖다 알아보고 싶을 때 찾아보는 자료가 바로 이 국토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은 지금 현재 2000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계획이라고 그랬죠. 이 계획은 지금 현재 5년마다 재검토를 해서 정비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재검토된 게 2015년이겠죠. 올해 2015년. 그래서 앞으로 2015년 국토종합계획이 하자면 크게 우리가 5대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를 개발하는데 큰 원칙, 예를 들면 우리가 개방국토의 원칙. 개방국토의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한반도에 국한시키지 않고 외국과의 교류 협력을 갖다 늘려나가고,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이런 각 국가의 관계를 갖다 우리가 정진시켜 나가면서 국토를 개발했던 취지죠.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동해안과 서해안을 뚫어서 아시안 하이웨이 고속도로 2개를 뚫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서해안을 따라서 북한을 거쳐서 중국, 유럽으로 빠져나온 노선, 동해안을 따라서 러시아, 또 유럽으로 빠져나온 노선, 이렇게 2개의 아시안 하이웨이를 뚫겠다는 내용이 이미 국토종합계획에 나와 있고, 북한의 참여만 있다면 이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머지않아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고 북한, 중국을 거쳐서 유럽으로 여행 가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또 통일국토 원칙. 통일국토 원칙에서 언젠가 남북 간의 평화가 찾아오고 통일이 될 것을 예상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통일국토 원칙에 따라서 휴전선 인근 지역에다 국제평화도시를 3개를 건설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강남의 돈 많은 부자들이 휴전선 인근 지역에 계속 땅을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내 시대에 내가 먹고 산 데는 큰 지장이 없다. 이제 우리 후손을 위해서 땅은 장기적으로 묻어두고 후손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거기다 땅을 사려면 언젠가 시대가 좋아졌을 때 거기서 대박이 나올 거다 하는 의미에서 그 지역의 땅들을 갖다 계속 사들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휴전선 인근지의 땅값이 계속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평당 2,000원, 3,000원치 2만원, 3만원씩 가게 되고, 공동 경비구역 인근지의 땅들은 보니까 최고 20만원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통일국토 원칙이다. 또 뭐 녹색국토 원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원칙들, 균형국토 원칙, 녹색국토 원칙, 또 뭐 균형국토 원칙 이런 원칙들을 갖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땅을 알고 싶으면 제일 먼저 찾아봐야 될 자료가 뭐다? 국토종합계획이다. 근데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 계획이고 전국을 대상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의 내용이 굉장히 많겠죠. 각 시도별로 책이 한 권씩입니다. 책이 16권, 16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 내용을 우리는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가면 국토종합계획에 종합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합본. 이 종합본은, 국토종합본은 이 내용을 말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는 내용이죠. 전국 거를.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사에 합격하게 되면 여러분이 꼭 여러분 사무실에 비치돼야 될 책 한 권, 국토종합계획 종합본 이런 정도는 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전국 토지를 갖다 훑어보기도 하고 어디가 투자 전망이 좋은지 이런 것 갖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종합계획 종합본 정도는 여러분이 한 권 정도 소지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실제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이 무슨 법이다?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한 국토계획법이죠. 국이법입니다. 저비요. 앞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국토계획법 이렇게 표현하고도 국이법, 국이법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국토계획법, 국이법, 국이법. 그러면 국이법에서 계획 파트에서 나오는 계획들이 다음과 같은 계획들입니다. 첫째, 광역, 도시, 계획이라는 겁니다. 광역, 도시 계획. 두 번째, 도시, 군, 계획입니다. 도시, 군 계획. 이 광역, 도시 밑에 도시, 군 계획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도시, 군 계획은 다시 이렇게 나눠집니다. 도시, 군, 기본계획하고요. 도시, 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 속에 뭐가 들어간다? 소위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또 나오게 됩니다. 지구 단위. 자, 이게 우리 국토계획법 행정계획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행정계획들입니다.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이게 우리 국토계획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계획들이에요. 이게 사실상 우리가 정규 진도에 들어가게 되면 이 계획만 가지고 거의 한 3주 가까이를 공부하게 되고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고 여러분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바로 이 계획 파트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계획들 광역도시계, 도시군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세부적인 내용은 본 진도에서 얘기하더라도 오늘은 이 계획들이 어떤 것들인가 기본적인 체계를 좀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획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여기서 도시군 나오면 이 도시군이 뭔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공법에서 도시라는 표현이 나오면 도시는 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시가 몇 가지가 있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네 가지 있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시. 시의 종류가 네 가지 있습니다. 이 시를 보통 도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도시, 군 하면 시하고 군을 말하는데 이때 우리가 시나 군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도죠. 제주도는 아까 군이 없다고 그랬죠? 또 제주도의 서귀포시나 제주시가 자치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제주도를 포함시켜 줍니다. 그래서 도시, 군 하면 제주도를 포함한 6개
관할지역이라고 그랬어요. 6개 관할지역. 6개 관할지역 앞으로 도시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6개 관할지역 한번 나열해 보면 어디냐? 자, 보시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군을 말합니다. 시군. 특별시광시, 특별자치시, 특별시군. 이걸 우리가 앞으로 도시군이라고 그래요. 도시군. 그래서 앞으로 도시군 하면 6개 관할지역. 6개 관련 특별시광시, 특별자치시, 특별시군 말하고, 이때 군에는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그러면 저 군은 항상 어디다? 도 밑에 있는 군을 말한다는 거죠. 도 밑에 있는 군. 자, 이걸 6개 관할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군 하면 도시군 전부 다 6개 관할지역을 대선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여기까지 잠시 쉬겠습니다.